당분간은 갈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 아니면 또 새로운 문화 이런 게 있으면 대부분은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는 게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갓 졸업한 친구들이나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모바일 세대가 돼가지고 그냥 알아서들 잘합니다. 아니면 자기들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황입니다. 정말 공부를 어떻게 보면 안 하거나 공부를 할 기회를 못 가져. 지난주에도 저기 개봉동에 있는 한영신학대라고 학교에 가가지고 한 400명 그 교직원분들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앉혀놓고 갖춘 예배당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참 어떻게 예전보다 이렇게 맑고 착하기도 한데 의외로 이렇게 새로운 그 세상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어떤 수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걔네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요. 그런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대부분 남들 하는 정도의 스마트폰을 붙들고 남들 하는 정도의 게임과 남들 하는 정도의 SNS를 하는 그리고 정작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실제 삶의 도구로 또는 업무의 도구로 써야 될지는 아직은 감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 이제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삶의 무기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클라우드 컴퓨팅인가라고 했을 때 이 클라우드의 핵심은 아까 일거리 그리다 말았는데요. 구름이거든요.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근데 이 구름은 그 우리 인터넷 용어에서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서버를 의미해요. 서버. 이거 받아주는 거잖아요. 쳐주는 거. 배부에서 서버한다고 하잖아요. 또 이게 서빙, 날라다 주는 거. 서비스도 사실 저기서 나온 얘기죠. 뭔가 베풀어 주는 거.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서브라는 게 주다.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는 서브 준다는 얘기는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이 주는 행위라는 거는 준다. 자, 어디에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구름에 갖고 있잖아요. 구름 속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는 구름 컴퓨팅이라고 가끔씩 번역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요. 주는 도구를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받는 사람과의 소통, 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팅을 할 겁니다.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딘가에 요걸 보통 그래서 이제 서버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말의 지게, 무슨 개, 베개, 물지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애가 붙은 거, 이 이하리 붙는 거랑 똑같거든요. 뭐 하는 도구, 혹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워커, 일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에다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도구입니다. 주는 도구. 그래서 서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버. 주려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갖고 있다고 준다는 얘기는 상대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있어요? 받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받는 사람은? 리저버. 얘를 놈이라고 하긴 뭐하니까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의뢰자 혹은 손님. 우리 보통 그 변호사들한테 가가지고 저 사건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걸 클라이언트 보통 의뢰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뭐 광고 많이 해보셨으면 우리가 흔히 광고 서비스를 광고를 대행해 주려고 할 때 그 광고를 의뢰해주는 의뢰자, 그다음에 우리의 물주 이런 분들을 또 클라이언트라고 고객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저거는 어떤 이 클라이언트라는 얘기는 이 서버로부터 뭔가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받진 않겠죠.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줬겠죠. 이렇게 이제 뭐를 달라라고 클라이언트는 요구를 합니다. 요구. 그러면 이 요구를 받아서 서버가 내가 줄 수 있는 거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거나 갖고 있는 데이터가 나면 이쪽으로 그 요구에 따라서 맞춤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관계.
서버라는 도구를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주는데 여기에 이 관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주고받고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걸 갖고 서로 교류를 하는 어떤 그런 컴퓨팅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려면요, 딱 존재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이어주는 그 매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커넥팅 도구가 뭐예요? 인터넷인데, 옛날에 이 인터넷은요, 뭐가 없으면 안 됐어요? 선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됐어요. 선. 지금도 막 옛날에 뭐 랜 케이블 막 이렇게 끌어다가 막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도 지금 노트북 이렇게 잠깐 얻어가지고 이렇게 좀 세팅하고 좀 잘 굴러가고 다운 받아가지고 프로그램까지 하나 지금 새로 설치했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어쩌다가 강의를 하시는 분께서 파워포인트를 안 깔아놓으셨어요. 아, 내가 그 USB를 가지고 있잖아. 아니 USB를 갖고 있는 거고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PC 가가지고 그냥 USB 꽂고만 하셨군요. 이거 가지고 직접 하진 않으시고. 그걸 내가 USB 잡아서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 오신 거예요. 당황했어요. 켰는데 파워포인트가 열리질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 안 깔렸대. 그런 프로그램이 없대 여기. 그래서 그것도 깔았습니다. 무슨 용어를 한 거예요? 이 노트북을 쓰려고 해서 제가 애써서 준비한 강의안을 띄우려고 했더니 이 강의안은 파워포인트 포맷으로 되어 있거든요. PPT, X로 되어 있는 건데 이 포맷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안 깔려 있습니다 라고 얘가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못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PPT 있을 건데 왜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고맙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가서 다운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을 61메가짜리 다운받아가지고 방금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공식 파워포인트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공짜로는 그 비싼 프로그램이거든요. 공짜로는 그냥 뷰어 보기만 해주는 보기만 해주는 뷰어 파워포인트 뷰어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아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띄우기만 하는 겁니다. 작업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뷰어인데. 어쨌든 보여만 들으면 되니까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내가 열어야 되겠는데 이 컴퓨터에는 그 파일을 띄울 수 있는 아무 그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받아와야죠. 저걸 똑같이 한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줘라고 어떻게 해요? 이 파워포인트 뷰어를 제공하고 있는 어도비사한테 얘가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도비사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그래 가져가. 그래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고요. 그걸 얘가 다시 여기서 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요구, 원하는 어떤 청구가 그대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지금 컴퓨팅 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지금 수업 중지입니다. 왜? 파일은 있는데 얘가 띄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뜨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파워포인트 그 CD를 찾아서 헤매고 다녀야 돼. 이거 혹시 막 이 집 저 집 뒤져가면서 혹시 파워포인트 CD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CD부에다가 어떻게 여기다 열고 다시 깔아야 됩니다. 까는데 한 2~30분 걸립니다. 왜? 워낙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능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을 통한 이런 그 실시간 교신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바뀐 환경에서 컴퓨팅이 가능해진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업무가 됐든 나의 비즈니스가 됐든 혹은 나의 어떤 브랜드 작업이 됐든 제대로 좀 써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보니까 거의 이제 웬만큼은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아주 초보적인 얘기들은 가급적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교수님, 요거 뭐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붙여주고 그거요? 예, 꽂았는데 얘가 안 먹을지도 모르겠고 안 되면 그냥 손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엔터로 엔터도 안 나옵니다.
그럼 요걸로 긁어야 되나? 포커스가 혹시 안 하나? 안 되네. 오케이. 됐어. 포커스가. 역시 주인은 이 기계는 역시 주인은 잘 안. 주인이 나와야지 꼭 말을 듣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그렇게 길게는 안 잡았습니다. 원래 뭐 강의하면은 1시간은 좀 짧은 것 같고 1시간 한 30분 정도 지금 내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라? 예, 일단 좀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시작할 때 요거 한번 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세 개의 지금 수치를 띄워놨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공통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이거 굉장히 쉬운데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저기 뭔가 공통점이 안 보이세요? B하고 A자가 역시 가장 단순하고 빨리 맞추셨네. 그 B하고 A의 지금 공통점은 뭔가요, 그럼? 네,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건가요, 그걸? 성경전 성경부. 아, 역시 맞습니다. 비포 애프터요. 이전과 이후. 이 C하고 A들 나누는 건 뭐를 기준으로 나누죠? 서기죠, 서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력 기원, 서양 달력의 기원. 예수가 난 때와 난 이후로 나누죠. D가 뭔가요? 왜 이건 그럼 요건 크라이스트인데 요건 D는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저기 저거래요. 나트가래요. 주님이 태어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하루의 날이란 뜻이에요. 도민. 그래서 도민. 저렇게 해서 이제 AT. 또 I는 뭘까요, 그럼? 인터넷? 네, 인터넷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는 인포메이션. 아이폰. 아이폰 전과 아이폰 후로 인류의 역사는 나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모든 그 미래학자들이나 거의 경영학자들의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바. 스티브 잡스가 잘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대적인 그게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 아이폰이라는 도구는요 인터넷이라는 도구만큼이나 전 세계에서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역사적 진화를 한 번쯤 이렇게 획을 그어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일단 좀 수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미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신대령님도 와 계시니까 신재동님도 와 계시니까 좀 더 부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약간은 그 정말 이게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잘 살아보자는 그 기치 하나만으로 사람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런 거는 좀 행개치고라도 일단 먹고 살자라고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좀 인간답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한 번은 좀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4.16건만큼은 예전에 어떤 다른 일반적인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쟁하고 다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야 되고요.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번쯤 정말 새로운 국가 개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돌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보기 때문에 하나 좀 낫고요. 자, 보면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원래는 힌트를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건 시대가 바뀌는데 어떤 그 이 계기점들이 있다는 거, 모멘텀. 근데 적어도 이 시대가 현재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게 된 우리가 일단 아까 좀 전에 여기 깔려 있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서버로 가서 얼른 보내와 쭉 깔고 바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요 상황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혹시 다들 아시겠어요? 누구누구인지? 이분은 기억하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AI와 BI를 나눴던 양반 스티브 잡스. 여기 누군 줄 아세요? 킨들러 만든 사람. 예, 킨들을 들고 있는 마크 킨들 파이어를 들고 있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사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 아마존은 그 도서 유통 채널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모든 물류 유통 채널을 좀 장악을 하는. 거기에 인터넷 데이터 유통 센터까지 지금 장악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금 가장 큰 서버 체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빙을 하고 있는 데가 아마존입니다. 거의 구글이 전 세계를 향해서 컨텐츠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서버를 좀 빌려서 그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장 큰 지금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마존. 여기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 아실 거고요. 이 친구 누구?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이 친구는 몇 살이나 돼 보이세요? 이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70. 이 마크 주커버그가 84년생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친구. 제가 84학번이거든요, 대학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태어난 친구입니다. 올해 딱 30. 딱 30살. 이 친구 얘랑 동갑입니다. 써놨어요. 매트 밀레메드. 워드프레스의 창시자입니다. 워드프레스 쓰는 분들은 좀 쓰시는데 우리 이태원 대표님 잠깐 저희 오셨는데 우리나라 워드프레스의 대가시거든요. 책을 써서 실제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이렇게 힌트를 다른 사람 편이라고 다르게 힌트를 드렸잖아요. 워드프레스까지 이렇게 전 세계 홈페이지 있죠. 인터넷에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 5개 중에 하나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만든 홈페이지를 가지고 내가 만든 그 글, 뭐 포스트, 사진 이걸 올리는 도구, 이걸 퍼블리싱 툴이라고 그러는데요. 웹 퍼블리싱 툴이라고 그러는데 웹 퍼블리싱 툴, 그러니까 웹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웹에 운용되는 컨텐츠 플랫폼의 기반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5사람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이런 식으로 주고받아서 이렇게 띄워보는 이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실제 구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제가 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이제 여기서 연령에 예, 다행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예, 혀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네. 역시 우리 준마님이 발이 달아요. 트랜센던스. 조니 뎁 누군지 아시죠? 캐리비안 해적의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정. 이번에는 완전히 그 굉장히 진지한 그 역할로 변신했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세 개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거의 그 시리즈로 그냥 날새다시피 이렇게 그 막 연장으로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얘는 얘가 이제 그 미국을 지키는, 근데 단순히 미국을 떠나서 이제 전 그 지구를 지키는 지구 방위대 같은 이제 역할의 그 캡틴이거든요. 짱인데 그 방위대 소속 내의 특정 그 세력이 자기들이 개발했던 그 방어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한 공격용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쓰는 어떤 그런 그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그 음모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그 감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분석이 있죠. 이 사람이 뭐 소셜에 남기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 어떤 흔적 하나하나, 이거를 계속 그렇게 번역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몇 월 며칠 날 가면은 분명히 사고를 치거나 살인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얘의 행동 패턴을 쭉 분석하니 미래에는 분명히 얘가 사고를 칠 것이다 라는 확률치가 나오니까 어때요? 미래의 근원을,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한날 한시에
전 세계의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음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명을 향한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쏘는 그런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자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막는 얘기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소재는 비슷해요. 미래에 살인을 할 것이라고 확률적으로 유출되는 사람이 살인을 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가가지고 체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는 겁니다. 그런 악의 도가 있는 그런 논리로 그걸 막는 얘기고요. 저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저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에요. 뭐 하는 역할이냐면 대필 작가예요. 남을 대신해서 편지를 써주는 게 자기 직업인 사람인데 어떤 편지를 써주는 거냐면 이제 무슨 생일을 맞은 분들 오늘 무슨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어떤 사랑의 뜻을 전해줘 짝사랑을 하는데 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장이 돼가지고 글을 써서 손으로 써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전해주고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걸 자기가 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정작 실제 자기 사회 그 생활에서는 그 별거 중이에요. 자기 그 와이프랑 이러저런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사랑의 어떤 그 대상, 상실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정작 자기 역할은 남들한테 사랑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잃고 외로워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양반이 뭘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운영체제 하나를 사가지고 PC에다 쓰다고 합니다. 물론 모바일을 통해 이렇게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여기에 깔린 그 PC가 딱 뜨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 PC 운영체제 이름은 사만다예요. 저는 사만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가능한 운영체제가 내 PC와 내 모바일에 깔리면서 자나깨나 이제 이 친구랑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정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컴퓨터는 여태까지 사람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컴퓨터랑 섹스를 해요. 굉장히 그냥 그럴듯합니다. 그 장면 그 구성해놓은 거. 한 2시간이 좀 넘는 러닝타임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2시간이 안 지고요. 컴퓨터랑 사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푹 빠져듭니다. 꼭 보세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는 컴퓨터가 실제로 사람의 감정과 어떤 필링을 대신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다 인공지능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인공지능 전문 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 근데 그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인간이 머리 두뇌가 발전하는 진화 속도보다 이 인공지능들이 나중에 그 서로 연합하게 되면 인간의 진화 속도보다 이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것을 기계가 대신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을 하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마치고 오는 순간 그때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쏴버립니다. 저격합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불사 그 탄환에 독이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주일 후에 죽는 이제 그런 그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와이프도 그런 그 컴퓨터 인공지능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남편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그 실험을 하냐면 마침 자기 동료 중에 누군가가 원숭이 뇌를 컴퓨터 쪽으로 이식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공했다는 어떤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원숭이한테 성공했는데 사람이라고 시도해 볼 수 없겠어?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남편의 그 뇌에다가 뇌파 그 수신 장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뭐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해서 지식, 무슨 체계까지를 해가지고요. 컴퓨터 다 샌딩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깨보니까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끝. 화장해서 다 이제 물을 뿌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화장을 치르고 집에 오는 순간 컴퓨터가 말을 겁니다. 거기 누구 없어. 아이디어 이렇게 보니까 응답을 하니까
남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컴퓨터에 이식돼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요? 인공지능화된 남편으로서 이제 자기 그 와이프한테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제 지시를 해요. 자, 세상을 바꾸자.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들끼리 더 빠른 그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진화시킨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뭐 나노 소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을 완전히 뭐 불구를 갖다가 다시 치료를 하고 거의 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행했던 기적을 컴퓨터의 소재의 어떤 자기 그 과학 발전을 스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쉽게 얘기하면 다시 살리기도 하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들은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실제로 기계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간들을 실제로 이제 읽기 쉽게 하면 기계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좀비 형태로 통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이 새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창 몇 년 동안 뭐 소셜 얘기 나오고 뭐 빅데이터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빅데이터의 끝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같은 기계 장치 혹은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개체에 대해서 사람으로서의 인격으로서의 어떤 그 인격체를 부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먼 미래의 어떤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요. 인간의 상상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실현이 안 된 역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 짧은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 이론은요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거의 뇌의 어떤 사고 패턴을 지금 베껴나가기 시작된 순간에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시대는 단순히 모바일 시대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세상을 대체하는 인격체가 돼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생각해보면서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 영화 보면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기 그 교보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샀는데 여러 권 샀는데 그 중에서 이 책 SNS 스토리를 좋아해요. 이런 책 플러스 뉴 디지털 시대라는 책을 한 권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한 권 샀거든요.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아까 그 보여줬던 구글의 레리 페이지 말고 운영했던 사장이 있죠.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하고 그 미국의 그 전략 국방부 쪽에서 전략 담당을 했던 꽤 천재라고 불렸던 친구 둘이서 제 책입니다. 이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함께 만나서 인터넷이라는 이런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발전시킬 때 전 지구적으로 어떤 문명의 전환이 올 것인가, 국방, 내무, 이런 것들, 테러리즘 다 해서 쉽게 말하면 교육에서부터 그 군사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빅데이터 문화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놓은 책입니다. 걔네들 좀 부러운 게 기업인들하고 그야말로 그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그 정책 브레인하고 그런 책을 공동으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고 보면 그만큼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도구로서의 인터넷이 아니야.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세상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지금 인터넷이라는 걸 얘네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가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물. IoT. 굉장히 요새 서점에 가보시면 요새 이 말 아주 유행처럼 나옵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띵스. 사물들. 근데 이것도 이제 사물들이라고 하니까 사물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죽어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요새 뭐라고 하냐면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 인터넷이라고.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요 쓴 내용을 야 이거 내가 에스크 썼으니까 지우지 말고 그냥 기억해둬 카피해둬라고 얘가 명령을 하면 말로 명령을 하면 어때요? 얘가 요 유리 파일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면서 제가 쓴 내용을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 내 SNS로 넣어줘 내가 궁금한 그 기록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면서 제 페이스북 담벼락으로 제가 방금 이 칠판에 쓴 내용을 그대로 캡처를 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요 영화는 상상이지만 요 IoT 시대는 이미 사실 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인터넷 칩을 가지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뭐 노트북이나 이런 뭐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저런 뭐 에어컨 이런 등, 저런 문 얼마든지 어떤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원격 조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 그런 사물들에는 어떻게요? 다 인터넷 칩 하나만 박으면 그 자체가 무선 통신을 하면서 다 명령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미 다 와 있어요. 그 시기까지.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큰 생산 공장들 있잖아요. 공장이 아무리 커도요. 노동자들이 없는 그런 공장도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공장 자동화로 로봇가 다 진행해버리는 모든 공장 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수치는 제가 간략하게 좀 넘어갈게요. 얼마큼 시대가 바뀌었냐면, 자, 요거 70억 인구란 뜻입니다. 토탈 월드 포퓰레이션. 도해지 사람이 52%, 시골 사람이 48%. 인터넷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서 25억입니다. 작년 말 기준 데이터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아직 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직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에. 그래서 지금도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이렇게 공동 이렇게 공익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인이 인터넷을 쓰게 하자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자, 이 25억 인간들, 25억 인터넷 유저들 중에서 28억이라는 인구가 뭘 하고 있냐면요. 액티브하게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25억 인터넷 사용자 중에 이 정도, 전체 인구 대비 26%. 이 정도만이 지금 소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대화를 일상적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근데 요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모바일 사용자가 무려 어때요? SNS 사용자가 18억인데 비해서 이게 65억이에요. 이건 사람 숫자는 아니고요. 서비스 타입이 가입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입 넘버 숫자입니다. 휴대폰 개통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모바일 넘버. 이게 65개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2개, 3개 이상의 그 휴대폰 번호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65억이 모바일로 이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유니세프 이렇게 TV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의 생계를 못 이루고 굶어 죽어가는 전 세계 기아선상 인구가 10억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신이 100원만 내시면, 당신이 1000원만 내시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아이들 일주일 먹여 살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5억이나 되는 인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폰은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소개해준 책도 그 내용도 시작합니다. 내가 이라크에 갔더니 이라크에 지금 뭐 군정 상태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당장 생활 상태도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하루하루 끼니 얻어먹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손에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책 자체가 좀 전에 약간 뉴 디지털 시대라는 그 책 자체. 그래서 그만큼 요건 지금 인류에게 자기 손에 선이 필요 없는, 유선이 필요 없는 또 하나의 통신 도구를 아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배터리만 떨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지점 어디에서나 누군가한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문이 그 위키트리 정문희 선생이 쓴 책인데 서문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글을 쓰지 말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최대의 화두는 이것이다. 더 나아가 글을 쓴다는 표현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말자. 왜? 글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뭐합니다 라는 얘기를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죠? 강성님이 누구님 소개로 오늘 그 역삼동에 있는 여기 와가지고 저랑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썼다는 거예요, 글로. 지금 필요합니까?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하나 딱 들고서요. 저랑 인증샷 한번 찍으시죠. 찍으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 해가지고 셀카 찍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좋은 세상이에요. 아이고, 이거 지금 저도 이것도 배터리가 닿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요. 자, 찍어주실래요? 네. 올려드릴게요. 예. 좋은 오케이. 세상이야. 자, 이게 찍은 다음에요. 그냥 올립니다. 올릴 때 그냥 올리나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몰빵몰핀 여기 딱 찍히죠. 네. 어디에서 찍으셨습니까? 사실 어디에서 찍으셨습니까도 내가 굳이 지정을 하니까 지정이 되는 거지. 그 사진을 올리는 순간 디지털 이게 비하인드 정보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 폰이 GPS를 켜놨으면 이 사진이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지점 X축 Y축 GPS 좌표 어디에서 찍혔다는 그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천 안 왔어요. 내가 만화로 천 안 왔어요. 저기 그 서울시 그 간접으로 그렇게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강무식인가 그 관련했던 그 국정원 자료가 엉터리다라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건 뭐냐면 얘가 북한에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노래방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증거물을 냈는데 그 증거물로 나온 제출된 그 사진이 도대체 어디서 찍혔나 아이폰으로 찍혔다고 해가지고 아이폰 그 데이터를 추적해봤더니 이게 중국에서 찍혔던 사진. 조작했네, 날조했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되면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요런 사람들이 액티브 유저가 아까 18억의 그 액티브 소셜 그 사용자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소셜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이 12억 명. 작년 말 데이터. 지금 한 13억 5천만 가까이. QQ라는 서비스는 처음 들으세요? 중국에 있는 일종의 그 트위터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트위터. 그래서 여기가 좀 8억. 큐조는 여기 트위터 운영하는 데서 운영하는 일종의 SNS예요. 우리로 치면 얘가 카카오톡이라고 치면 얘가 카카오 스토리인 거예요. 자, 여기 페이스북 12억, 예, 중국의 QQ 8억, 더하면 20억. 그리고 여기 큐존 60억, 이거 26억. 답이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사용자 인구 25억 중에서 18억이 소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합해서 그냥 18억인 거예요 지금.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 소셜을 하는 그 그룹은 양대 그룹으로 딱 나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을 뺀 전체 페이스북과 중국만 통하는 QQ. 나머지들은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마치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주로 쓰는 그 모바일 메신저고요. 구글 플러스, SNS죠. 위챗. 얘가 아마 여기 맞죠. 요게 아마 우리 쪽, 여기 이쪽, 동남아 쪽에서 좀 쓰는 모바일 메신저. 차이는 이거예요. 모바일 메신저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구분해 놨거든요. 주황색이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이고 빨간색이 그냥 모바일 메신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하고 SNS가 뭐가 다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저거요? 예. SNS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 강경화, 그러니까 단순히 주고든 말보다는 전체적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고, 예. SNS 단순히 얘기한 카카오톡처럼 예. 메시지만 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요. 그 사람 관계망에서 일단 사적이냐 공적이냐를 떠나서 일단 친밀도가 친밀도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뭐 메신저나 모바일로 되든 뭘로 되든 뭐 네이톤이 뭐 유선으로 되든 말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SNS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네,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거고요. 메신저는요. 그야말로 어때요? 메신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달자? 이런 거죠. 전달 매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A랑 B랑 저랑 친구예요. B랑 C랑 친구예요. A랑 C랑은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A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이 글을 B가 보게 됩니다. B가 보게 될 때 이 B의 친구인 C도 볼 수 있을 때 이런 관계로 인해서 A의 눈에 이 C라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과 B가 C라는 친구를 데리고 있었네. C한테 A가 말을 걸 수 있는 사이. 이게 SNS입니다. 그래서 A가 올린 글에다 B가 야 그거 정말 이쁜데 멋져 라고 했더니 C가 정말 멋져 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분명히 A하고 C는 서로 아무런 모르는 관계였는데 B라는 이 중간 매개자 양쪽에 이쪽도 친구 이쪽도 친구 우리가 보통 함께하는 사이라고 하죠. 이 함께하는 사이에 끼어있는 이 B가 A하고 C를 주선해주면서 A가 C한테 혹은 C가 A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모르던 관계가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이런 확장이 가능합니다. 친구 관계가 확장이 될 때 이런 관계 이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근데 메신저는요 대부분 이런 관계예요. 통상 1대1 네. 된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예요. 여기 A, B, C, D가 있으면요 A, B, C, D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 학교 동기 아니면 우리 지금 전 직장 동료죠. 여기에 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오면 왕따 당해.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 왜? 우리끼리만 노는 공간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룹 대화방이죠. 단체 대화방. 단체 대화방 안에 한 20명쯤 우리 동기들을 모아놓고 나서 쉽게 초등학교 동기들 한 20명 모아놓고 거기다 중학교 동기를 하나 집어넣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걔랑 잘 아는 사람 한둘이 있으면 모를까? 걔랑 전혀 관계가 없는 나중에 18명 있었다 그러면요. 뭐야 도대체 얘 어디서 불러온 놈이야? 누가 얘 얘기를 집어넣었어? 이런 일이 있거든요. 바로 싸움 벌어집니다. 왜? 우리끼리만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 공간에 전혀 우리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기어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얘는 이질적인 존재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1대1 혹은 그룹 내에서만 서로 소통이 되도록 본질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관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확산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는 폐쇄라 저를 굳이 넣는다면 폐쇄 SNS라는 얘기를 하긴 하죠. 저런 식으로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제3자 함께하는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내가 몰랐던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아닐 때 그냥 우리 그걸 단순히 어떻게요? 그냥 메신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군가 내가 몰랐던 사람을 내 친구를 통해서 새롭게 소개받아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네트워크일 때 우리가 올고진 의미로 SNS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빨간색과 그래서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가 다른 겁니다. 카카오톡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전화번호를 최소한 먼저 알고 있어야 돼서 그리고 전화번호를 딱 따라서 한 번이더 통화를 하면 통화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그 카카오톡 서버죠. 그러니까 서버가 야 누구랑 통화했던데 걔 폰을 내가 들여다가 봤더니 카카오톡 앱이 깔려있대. 너 친구 맺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카카오 친구가 맺어지는 거죠.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서로 그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깔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건이 필요해야만
충족돼야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 좀 다르죠. 똑같은 방식으로 깔리긴 깔리지만 어때요? 이 사람도 카카오 스토리를 깔아놓고 이 사람도 카카오 스토리를 깔았을 때 내가 뭔가 글을 올렸을 때 그거를 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끌고 올 수 있을 때 그 친구랑 나랑 또 다른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카카오 스토리가. 그래서 저게 이제 SNS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한국은 이렇습니다. 4,900만 인구 중에서 거의 4,100만 인터넷을 하고 있고요. 거의 8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1,400만이 액티브한 인터넷 그 유저, 특히나 페이스북 유저예요. 그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5천만이 채 안 되는데 모바일 폰 지금 발급 대수, 가입자 수는 5,300만 대가 넘어가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최소한 400만 대는 2대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죠. 폰 자체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의 최첨단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달리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일단 참고로 그냥 봐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셜 네트워크든지 지금 쓰고 있는 사람 가입자 그러면 원 어카운트 한 계정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고요. 여기 주황색은 used in the past month 지난달 사용을 실제로 한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액티브 유저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살아있는 유저냐 죽어있는 유저를 가르는 그 기본이 뭐냐면요.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그 서비스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뭔가 흔적을 남겼느냐를 가지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요 주황색 부분은 살아있는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휴면 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계정만 터놓고 한 달 동안 얼굴 콧배기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전체 인터넷 인구 84% 중에서 48% 정도가 소셜을 쓰고 있고요. 페이스북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액티브 사용자가 1,300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입자 75 거의 2,700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1,300 곱하기 2하고 플러스 3% 남잖아요. 2,700만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싸이월드가 2007년, 6년, 7년 최고조로 발전했을 때 얻었던 최대치가 2,700만 계정이었습니다. 지금 1,000만도 안 될 거예요. 트위터 56%가 계정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 22% 미만이고요. 구글 플러스 38% 갖고 있을 때도 사용자 7% 정도가 안 됩니다. 위투데이는 이미 6월 말에 서비스 종료했으니까 신경 쓸 거고요. 그다음에 네이트 이 정도인데 왜 제가 오늘 클라우드 얘기하면서 굳이 저기 모바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갖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예전에 소셜 스쿨 운영을 하고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여기 그 페이스북 쪽에만 좀 집중해서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작 제가 올해 3월달에 이제 그 기업체의 그 인사 쪽 교육 담당 그 상근 이사로 좀 취업을 해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업무적인 차원에서 이 소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업무적인 차원에서 모바일 이 폰을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쪽은 사람을 사귀고 관계망을 넓히고 하는 데는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 실제 성과들이 일어나요. 근데 정작 일을 하려면요, 단순히 사람만 사귀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미 내 조직 속에 우리 회사랑 같은 망을 하는 사람들 간에 최대한 빠르고 공동 협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그걸 가져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클라우드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그래도 이거 5월달 데이터에 3월달 데이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올해 말이면 거의 전체 지금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지금 거의 뭐 5천만이 지금 육박할 상황이거든요. 예정치긴 하지만 이미 여기 80%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바일을 쓰는 시간이 하루 동안 쓰는 시간이 무려 203분입니다. 638인데 3시간하고도 넘는 거죠. 테레비 보는 시간이 3시간인데 이미 TV 보는 시간보다 모바일 쓰는 시간이 많고요.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PC 보는 시간은 거의 이제 1시간 반 정도 줄어버렸어요. 원래 얘가 한 2시간이 넘었었거든요. 최소한 30분 정도 단축됐고 30분 이상은 다 이쪽으로 넘어오고 모바일 카페
그래서 우리나라 이미 80%가 모바일로 인터넷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혹시 노트북 없이도 공부할 수 있나요?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걱정스럽게. 그래서 예, 괜찮아요. 그랬어요. 왜? 이걸로 지금 80% 쓰고 있는 사람. 노트북 필요하면 써야죠. 작업할 때. 근데 어떻게 해요? 20%니까 이제 시간, 잘 때 시간을 보세요. 때 시간. 얼마 전에 데이터였는데 이게 지금 최근 데이터입니다. 2014년 3월달 데이터. 아까 203분인가 그랬죠. 거기서 또 10분 또 늘었어요. 그 와중에. 네. 테레비 보는 시간은 에너지군 아까 먹었고요. 네. 컴퓨터 쓰는 시간 더 줄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1시간 더. 앉아서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예. 이동하면서 다 일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잖아요. 왜 클라우드 컴퓨팅인가? 이러니까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서 일을 다 보내버려요. 이제는 붙박이로 데스크탑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지금 작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어때요? 여기로 거의 3배 이상의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 자체, 그다음에 이 인터넷을 쓰는 방식,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다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뭐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니터에 앞부분에는 뭐가 뜨고 이미지가 뭐가 뜬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에는 뭐 메뉴판이 어떻게 깔리고 나서 오른쪽에 뭐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고민하시면요 난리 셉니다. 그냥 내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할 때는요 여기를 하나 열어보세요. 요새 홈페이지 누르면 도대체 홈페이지가 어떻게 나오지 해서 이 화면에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화면에서 이걸 스크롤 옆으로 해야 되나 위로 해야 되나 아래로 해야 되나. 내가 홈페이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보일 것인가를 가지고 사고를 하면서 요 디자인을 짜셔야지 요 모니터에 어떻게 뜰까를 보고 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쓰는 훨씬 더 많은데 요거 신경 쓰다 보면요 얘랑은 전혀 다른 모양이 나와요.